57년 전이었습니다.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31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작전에 나섰던 사건이었는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북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목사가 어제 새벽에 별세했습니다. 자, 당시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당시 뉴스부터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6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무장간첩들은 차례차례 거꾸러졌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 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나다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자, 이 북한 무장공비로 내려왔던 김신조 목사, 남한에서는 목회자로 또 제2의 인생을 살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인데 어제 새벽에 별세했다고 소식이 좀 전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별세했고요. 향년 83세입니다. 북한 무장공비로 청와대를 습격을 했다가 귀순한 김신조 목사는요. 최근 건강이 악화하면서 자택에서 요양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김신조 목사의 경우에는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을 했고 당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신조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라왔다.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생포 직후 청년 무장공비 입에서 나온 이 말, 국민을 크게 놀래켰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31명은 이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그다음에 간부들을 통솔하면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동무기 31종하고 그다음에 권총 31종하고 수류탄은 4개 피하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한 거예요? 우리가 1차 방안은 청와대 내 습격과 동시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앞서야 갔으니 그 자동차를 탐수를 이제 임무를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송건모 본부장님, 지금 이 김일성 지령을 받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목을 따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서 모두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당시 그 청와대 500m 앞까지 지금 무장한 채로 들어왔던 게 생포가 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 500m 앞이 아니고 500m 뒤입니다. 뒤요? 예, 그 이제 북악산 있는데 네, 그쪽으로 뒤쪽. 들어왔는데 네.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소나무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을 쏴서 총알 박힌 자국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대로 그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뒤에까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 민간인들과 접촉이 있어서 나중에 민간인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 전사하고 김신조 씨만 생포가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아마 북한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121 사태 이렇게 불렀어요. 1월 21일 날 저 사태가 나서 121 사태에서 방공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죠. 그때 이후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 이후에 일종의 그러니까 그 군의 그 복무 그 기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그 직후에 새로 생겼어요. 그런 일에 많은 변화를 줬는데 어쨌든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기자가 물어봤는데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 저희들 다 섬뜩함을 이제 느꼈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김신조 그 씨가 좀 뭐 목사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방공 활동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 김신조 씨가 무장공비잖아요. 대대적으로 검거가 됐는데 2년 만에 풀려났던 건 왜 그랬던 겁니까? 일단 그 2년 만에 풀려난 것은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정보들, 특수부대거든요. 네. 특수부대, 그 1, 2, 3부대죠. 1, 2, 4부대, 예. 1, 2, 4부대 특수부대인데, 장교들이에요. 장교들이니까는 소위였거든, 그때 네. 김신조 씨가. 장교들이고 또 특수부대 소속이니까 북한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들을 한 2년 동안 방첩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보들을 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고 이야기를 해줬고 일종의 전향을 한 것이죠. 네. 전향을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됐었습니다.
엄청난 사실 지령을 받고 지금 들어왔던 김신조 부대였는데 사실 엄청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시속 10km의 속도로 산악 질주를 하고 다녔다. 그래서 나흘 만에 자하문 근처까지 도착했다. 이 자하문이라는 게 영화 기생충 촬영 장소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곳이기도 한데 그곳 아까 송국호 본부장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와대 바로 뒤 500m까지 접근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 그대로인데요. 김신조 루트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청와대 바로 뒤까지 사실상 조금 더 움직였다면 정말 청와대에 근접할 수 있는 곳까지 갔는데 자 엄청난 훈련을 받은 김신조 목사 직접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선 대남공자가 한 것이 교리에 한 적은 없습니다. 총정찰구 1, 2, 4군 부대에서 동기작전한 게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도 조금 좀 방심했지 않느냐. 1시간 12km를 산악을 숲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 훈련하는 거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때 31명의 그 특공대가 그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청와대 우선 청와대 건물을 습기게 해야 대통령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항해북도 사련시 도당유민 건물이가 우리 청와대 건물에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 도당유민 건물을 습격을 실제 우리 했어요. 김상희 평론가님, 네. 지금 시속 12km로 네. 주파하는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악을 그렇게 주파하는 훈련을 받은 네. 저들이 들어왔었다. 그때 상황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북한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네. 어떤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미국이 아니 북한의 축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리랑 축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꼬마 애들이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그 집단 매스 게임을 하는 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것도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 훈련이 있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도 아주 극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렇죠. 사흘 동안입니다. 사흘 동안. 시속 10km라는 것이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흘 동안 10km로 계속 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30분도 힘들어요. 그렇죠. 30분도 힘들죠. 아주 극한의 훈련을 받은 124부대가 있었고요. 군인 2,400명으로 이루어진 죽음의 공작조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요. 그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훈련을 하고 저렇게 시속 10km로 뛰고 하는 이런 극한 훈련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뭐 상호 감시도 하고 사상 검증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극한의 상황을 견디게 만든 아주 뭐랄까요 고도의 단련된 살인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런 믿기지 않은 상황이 그때는 가능했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1명 그러니까 아주 소인수로만 구성된 북한의 이른바 정예 부대였던 건데 청와대 뒤 500m까지 그렇게 해서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신조 목사 작전 당시에 파주에서 남욱군 사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오늘의 김신조 목사를 잊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57년 전 당시의 상황 더 들어보겠습니다. 무장 간첩을 제일 먼저 신고한 수훈의 남욱군 우성재 사형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난 들어왔어. 그래서 나무 허담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야 하고 이렇게 부르기래요. 내다 보니까 벌써 여기 기한단 돌미고요. 부르니까 내려왔어요. 낯을 갖고 내려왔죠 이제.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본연일체가 돼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자, 지금 김신조 일행 일당들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건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저들을 만났으면 저들도 위협했을 텐데 저들의 목숨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죠. 일단은 그 다수결을 했다고 합니다. 31명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루트가 임진강을 통해서 파주 야산을 통해서 세금정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파주 야산에서 나무를 하던 내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형제를 이제 그 확보를 하고 신병을 확보를 하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1 사태니까. 네. 그렇죠. 1월 달 산이 너무 얼어서 살해를 하면은 묻고 다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발각이 되니까는.
땅을 팔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아니 우리가 뭐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왜 프롤레타리아 나무꾼을 죽이냐, 프롤레타리아를 왜 죽이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났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다수결 끝에 그러면 살려주자. 다만 이제 그 내 형제에게 경고를 했죠. 신고를 하면은 당신을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청와대를 향해서 떠났는데 이 차 형제가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으니까. 네,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불신 검문을 했고 불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야밤이었어요. 야밤에 이제 본인들이 불신 검문에 걸리니까 본인들이 특수부대 소속이고 한국의 특수부대 소속이고 저 특수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다 했는데 그때 이제 경찰에서 그걸 믿지 않고 다시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예. 예, 저기에서 지금 그 김신조 씨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나무꾼 사형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유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나무꾼 사형제를 만나서 그 사형제가 신고해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으면은 네. 본인이 임무를 완수를 했어도 그렇고 완수하지 않았어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가 이런 것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겠죠. 만약 완수를 해서 북한으로 귀환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네. 완수를 못했으면은 거기서 뭐 사살되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나무꾼 사형제 때문에 내가 자유의 맛을 알게 됐다는 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우연의 일치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남한 사회 충격 당시에 엄청 났었습니다. 박정희 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영화로도 유명한 실미도 부대가 지금 이 김신조 사건 네.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국민 정서가 굉장히 분노를 했죠. 지금처럼 뭐 개인주의보다는 그때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으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런 걸 좀 받아서 그리고 본인도 본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또 진노를 하고 해서 보복을 해야 똑같은 된다. 보복을 할 수 네. 있는 부대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미도 우리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서 알죠. 봤던 네. 그 실미대 부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지금 부대하고 똑같은 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창설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걸 계기로 또 향토 예비군도 창설이 되고 육군 3, 4관 학교에 또 전투 경찰대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이 한국의 반공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들 육군 복무 기간이 이제 3년으로 늘었고 예비군 창설, 육군 3, 4관 학교 설립 그리고 학교의 교련 과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겼고 더 놀라운 건 양지민 변호사님 이때 주민등록증이 생겼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등록법 자체는요 1962년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라는 이것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한 6년 후예요. 1.1 사태가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온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보급이 되게 된 것이고요. 1968년 11월 21일에 첫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는데 그 1호 2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때 당시 진행이 됐어요. 11월에 시작을 해서 그해 말까지 군인과 그리고 수감자를 제외한 1,600여만 명의 성인 남녀에게 주민등록증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때는 플라스틱도 아니었고요. 비닐로 이렇게 코팅해서 세모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라의 이제 인구 동태도 좀 확인을 하고 신분도 또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의무와 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증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무장공비 김신조가요 남한에서 어떻게 목사로 살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남한 사회 적응이 힘들었던 일화 저희 TV조선에서 직접 밝혔던 바가 있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삼보토건에 70년 4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적응하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직장의 동료들도 무서운 사람이 이게 입사했으니까 나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피해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극복을 하고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어요.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면 뭐 굉장히 오래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정부 주선으로 이렇게 건설사에 입사를 했고 적응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개명도 10번 개명도 하고요. 뭐 이사도 10번 넘게 했다고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이 무장공비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일부러 이름을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도 10번이나 이제 이사를 다녔지만 사실 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막 술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생활을 지내다가 부인의 권유로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7년에 1월 목사의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